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양 철학 역사상 진짜 제일 치열했던 그야말로 세계의 라이벌전을 다루는 이번 해설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서양 사상의 기초를 닦은 두 거장이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유명한 형이상학적 충돌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깊이 들어가 보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스승의 가르침을 수십 년 동안 바로 옆에서 배웠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 수제자가 스승의 평생 업적을 아주 논리적으로 완전히 박살 내버렸다면요? 이게 진짜 가능하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플라톤의 저 우아하고 추상적인 우주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저하게 현실적인 세계 사이에서 벌어지는 극적인 지적 전투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이 두 천재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향 자체가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플라톤은 이른바 하향식,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방식을 취했거든요. 저기 저 완벽한 하늘 넘어 이데아의 세계에서 이 불완전한 현실을 굽어본 거죠. 하지만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반대였습니다. 철저한 상향식이었어요. 복잡하고 엉망진창인 바로 이 땅,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에서 출발해서 위를 올려다보며 자연의 원리를 찾으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수학 대 자연학. 두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렌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들의 렌즈 차이는 사실 출신 배경에서부터 시작돼요. 플라톤은 자기가 세운 학교 입구에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마라 라고 써붙일 정도로 수학을 사랑했습니다. 그에게 수학은 완벽함 그 자체였죠. 예를 들어 볼게요. 4 더하기 7은 11이잖아요.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우리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절대적인 진리란 말이죠. 플라톤은 바로 이런 변하지 않는 수학적 원리가 우주의 궁극적인 진리이자 이데아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다릅니다. 아버지가 의사였거든요. 그래서인지 철저하게 생물학적이고 자연학적인 렌즈를 장착하고 있었어요. 길가에 벚꽃잎이 떨어지고 그 자리에 다시 새싹이 트는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완벽한 나무의 이데아가 현실의 나무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명의 바탕이 되는 씨앗이라는 재료가 있고 이걸 자라게 하는 실제적인 힘이 결합해서 마침내 나무라는 형태를 완성해낸다고 본 거죠. 철저하게 현실 자연의 역동적인 움직임 자체에 집중한 겁니다. 자, 이제 무대를 저 거대한 우주에서 우리 인간의 삶으로 살짝 옮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영혼과 덕의 실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두 사상가 모두 인간이 어떻게 훌륭하고 덕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치열하게 고민했지만 결론은 영 딴판이었습니다. 육체와 영혼을 철저히 나눠서 본 플라톤에게 이 몸뚱이는 한마디로 영혼의 감옥이었어요. 영혼이 이 구질구질한 현실을 벗어나서 우리가 잊고 있던 그 완벽한 이데아를 다시 바라볼 때 비로소 인간이 훌륭해진다고 믿었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영혼은 생명체의 아주 능동적인 활동 그 자체라고 반박합니다. 훌륭해진다는 건 하늘에서 떨어지는 신비로운 깨달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부딪히는 치열한 현실 속에서의 행동과 실천이라고 본 거예요.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유명한 중용이라는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가 말하는 탁월함, 즉 덕이라는 건요, 모자람과 지나침 사이에 아주 정확한 중간 상태를 반복적으로 훈련할 때 비로소 생겨난다는 거예요. 비겁함과 무모함 사이에서 잘 훈련된 습관으로 딱 용기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운동선수가 매일 땀 흘리며 연습해서 결국 프로가 되듯이 끊임없는 습관만이 우리를 훌륭하게 만든다는 엄청나게 현실적인 접근법입니다. 이제 오늘 해설의 가장 하이라이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파트, 지적 침부 사례.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스승의 이데아론을 논리적으로 해체해버렸는지 그 과정을 보시죠. 이 엄청난 지적 반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원전에서 언급되는 흥미로운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하나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시간의 신 크로노스가 낫으로 자기 아버지인 하늘의 신 우라노스를 거세해버리고 권력을 뺏는 잔혹한 이야기가 있죠. 그때 떨어진 핏방울이 바다 거품과 섞여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태어나고 나중에 그녀의 아들 에로스가 인간인 푸시케와 사랑에 빠집니다. 재밌는 건 불멸의 존재가 된 이 푸시케가 바로 서양 사상에서 말하는 영혼의 기원이라는 점이죠.
자, 방금 들으신 신화 속 크로노스가 자기 아버지를 무참히 베어버린 것처럼 철학사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승인 플라톤의 이론을 가차없이 짓밟은 이 사건을 은유적으로 친부 사례라고 부릅니다. 스승의 사상을 곱게 물려받은 게 아니라 그 뿌리부터 아주 싹둑 베어버리고 자기만의 새로운 논리를 창조해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후의 철학자들은 플라톤을 굳이 비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너무나 완벽하게 박살내버렸으니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스승을 쓰러뜨렸을까요? 첫째, 현실의 사물들이 이데아를 나누어 가진다는 플라톤의 주장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거 그냥 시인들이나 쓰는 텅 빈 비유 아니냐며 일침을 가합니다. 둘째, 저 멀리 있는 추상적인 이데아가 지금 당장 현실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꼬집었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늘에 둥둥 떠있는 완벽한 집의 이데아가 여러분이 살 집을 지어주나요? 절대 아니죠. 땀 흘리면서 나무를 자르고 못을 박는 목수가 짓는 거잖아요. 굳이 현실을 이데아의 세계로 이중복제해서 문제를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는 아주 뼈 때리는 지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연역과 귀납, 완벽한 이데아와 복잡한 현실, 하늘을 향한 관조와 땅 위에서의 습관. 이 두 천재는 세상을 해석하는 거의 모든 방식에서 그야말로 정면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두 사람의 불꽃 튀는 대결 덕분에 눈에 보이는 물리적 현상 그 너머를 탐구하는 형이상학이라는 위대한 학문이 탄생할 수 있었어요. 비록 방법은 달랐지만 결국 우주와 존재의 근본 원리를 파헤쳐서 우리 인간의 불완전함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더 훌륭하고 덕 있는 삶을 살아보자는 그 위대한 목표만큼은 두 사람 모두 똑같았던 겁니다. 이제 이 수천 년 된 철학적 질문을 여러분의 오늘 하루로 훅 던져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하늘에서 나만의 완벽한 이데아가 짠하고 떨어져서 내 삶을 바꿔주기만을 멍하니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엉망진창이고 피곤한 현실 속에서도 매일매일 나만의 중용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습관을 훈련하고 계신가요?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은 과연 위를 향해 있는지 아니면 이 땅을 단단히 딛고 있는지 한번 깊게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흥미로운 철학적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